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증거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녹취록에 출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검찰이 준 거 아니냐, 검찰은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결코 아니다 라며 본질을 봐라 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 어제 저희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들도 오늘 좀 준비되어 있는데 논란이 향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타깃이었다라는 점을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강권하는 대목이 이게 위증교사 아니냐라는 논란인 겁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애완견 같다, 검찰의 애완견이 됐다라는 발언의 여파가 상당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 주변에서 애완견보다 못하다, 애완견 학계 용어다라는 두둔이 나오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선규 씨, 노회찬 전 대표 얘기까지 거론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째 논란을 주변에서 이 대표 주변에서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결탁. 중앙일보 오늘 사면 기사인데 어떤 결탁을 중앙일보가 사면에 썼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푸틴이 정말 모처럼 북한에 갔습니다. 김정은과 만났어요. 자,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지각대장 푸틴이 이번에도 늦게, 오늘 새벽이죠. 푸틴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이 푸틴을 환영해주는 모습입니다. 서로 포옹을 했고, 안 그래도 지난번 푸틴이 김정은의 전용 차량을 선물해줘서 북한 김정은이 요즘 그것만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도 그 차량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김정은과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절반, 조선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휴진 신고는 4%에 불과했고 실제 파업 병원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의협에서는 절반이 참여했다라고 통계를 냈지만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참여율이 낮아서 진료 대란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의협과 전공의들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의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면서 강경, 투쟁, 환자들을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의사들은 이 지도부의 판단과 달리 생각한다. 이거 아닐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네 병원 원장님들도 다 그대로 진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를 뒤로 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체감, 한국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의식주 물가 OECD의 1.5배,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농산물 수입 늘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한은 총재의 볼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경고. 동아일보가 오늘 18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SNS, 담배, 술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것 경고문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에게 정말 심각한 이 경고 등을 울려야 한다라는 사회적 경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SNS도 담배나 술처럼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정말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SNS 피드만 멍하니 반복하는 모습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송 4법을 속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독주가 더 빨라졌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개하지 못했던 추가 녹취록의 핵심적인 대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죠. 기억이 없다는 증인에게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취지의 내용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 대목입니다. 그 당시 시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도록 하겠다는 걸 그때 기억하거든요. 너는 맞게 이재명이가 걸로 하면 봐주자.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이 사건이 좀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경찰도 나를 수사해야 되고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 일치되는 나한테도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 혹시 기회되면 내가 타깃이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달라.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에는 없었어요. 이 풀 녹취록이 소위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이 재조명 받고 있는 대목인데 판사 출신의 25년 판사 경력의 전주혜 의원님, 전 전 판사께서 보시기엔 네. 내가 타깃이었던 거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증인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저 통화, 이건 위증 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위증 교사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재판에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위증했다고 본인이 시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데다가 이 녹음 테이프가 또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서도 또 시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이고. 영장을 기각했지만 유창훈 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혔던 네, 대목이 그 이거죠? 당시에 구속영장 이제 기각 결정문에도 그 소명은 된다. 위증 교사는 소명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재판하기도 전인데도 이미 기록을 보면 위증 교사는 이미 다 소명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본범인 그 위증을 했다고 그렇게 또 시인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뭐 KBS 국장이나 다른 분들이 좀 나와서 다 지금 위증을 했다는 점을 다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그것이 법정 외에 이제 밖에서 박종훈 의원이 입수한 이 테이프가 지금 시연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이 내용을 보더라도 뭐 KBS도 그렇고 뭐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하고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타깃이었다. 요 네. 대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술해달라 그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위증 교사죠.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읽어봐라는 거는 노골적인 거죠. 그 증언을 나가는 사람에게 피고인이었거든요. 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위증 그 사건이 검사 사칭 사건이 나한테 뒤집어시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예. 그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그걸로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지사는 피고인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지금 나오는 피고인과 증인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변론 요지서는 당연히 무죄 취지죠. 나는 무관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 근데 그렇죠. 변론 요지서를 주면서 이걸 읽어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해달라. 저는 이렇게 피고인이 증인과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판사 입장에. 예,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증인으로 나올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달라.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리고 네. 만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증인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그냥 아는 대로만 좀 해달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이 이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을 하고 또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기억을 되살려라. 그리고 또 변론 요새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달라. 이것은 명백한 위증 교사이고요. 예. 박정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명백한 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뭐 이 점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론을 지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25년 판사 경력의 전 판사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위증 교사다. 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이제 대표- 이게 이 증언 때문에 네. 이 검사 사칭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는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1심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져서 검사 사칭이냐 아니냐 이것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1심에서부터 무죄였고요. 2심, 3심이 다 무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사건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자, 박수영 의원님,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녹취록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언제 위증을 해달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달라라고 했지 언제 내가 위증을 얘기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한 대목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또 법조계에서는 원래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이 위증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이런 반박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불리한데 25년 판사 경력을 가신 우리 전주의 의원님 바로 뒤에 네. 전문가가 아닌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면 제 말이 신뢰성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정성껏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예. 바랍니다. 방금 틀었던 그 녹취록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내용은 그 김 비서관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16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남시와 이재명 변호사가 싸울 때 서로 관계가 법적으로 적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관계를 돌아보면 이 김 비서관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때 나는 관계가 나빴던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관계가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그 당시 서로 관계가 나빴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를 앞에 걸 떼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마치 사실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치 이렇게 변론 요지서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봐라. 이렇지 않냐라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 정확하게 어차피 잘 됐어요. 박정원 의원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 공개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국민이 들어보시면 이것이 왜 악마의 편집인지 왜 이것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을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그 편집 그 뒤에 뭐라고 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맞춰서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 뒷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편집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녹취 원본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상기해봐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를 1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되는 그러한 녹취 공개다. 예, 저는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제 박정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을 주장하는 이 반박에 대해서 편집은 편의상 의원실에서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전체가 다 재생됐다라는 거고 유창훈 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판단된 데는 이 편집된 영상을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하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전화를 해서 굳이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의 요지를 거듭 반복하느냐라면서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형법에서 아예 위증교사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반박을 하고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의
반박과 여당의 재반박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 이제 각자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 대목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증언을 했어야 됐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표가 강조했던 정치적인 타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인이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을 왜곡시켰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정 변호사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법리적으로는요. 위증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라는 게 위증죄가 아니고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사실과 반하는 내용. 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위증죄거든요. 일진들이 저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들한테 빵 셔틀 시키잖아요. 그럼 빵 셔틀 시킬 때 일진이 저한테 공짜 돈 그냥 하나도 안 주고 야 너 가가지고 뭐 사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일진들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일진들은 1,000원짜리 한 장 딱 주면서 네. 야 너 저기 쉬는 시간에 저기 매점 가가지고 햄버거 사오고 그 다음에 콜라 사오고 거스름돈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지사예요. 현직 경기도지사가 김모 씨는 출신이 뭡니까?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 출신이에요. 네.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보다 높습니까? 한참 미친 성남시장에 그 가방 들고 다니던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했습니까? 한 번만 했으면 그 사람이 녹음을 했겠습니까? 전화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변론 요지서 딱 보내주면서 전화를 3번씩이나 4번씩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러면서 뒤에다가 뭘 붙이느냐?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0원짜리 주고 햄버거 그다음에 뭐 콜라 이런 거 다 사오라고 한 거랑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들은 김모 씨가 우리 그 지사님이 그 높은 지사님이 본 적도 없는 경기도지사가 나한테 저렇게 꼭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꼭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야. 나 결심했어.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결심했으면 그 김모 씨가 왜 위증을 갖다가 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그 김 씨한테는 제가 김 씨라면 더 싸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뭐 정치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만 그 변호사를 오래 했던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걸 모르고 이런 그 구도를 짰겠는가. 제가 봤을 때 오죽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다음에 오죽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됐는데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법조인들 시각에서 보면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고 문제는 딱 하나. 그 문제는 뭐냐면은 형량을 어느 정도 때릴 것이냐 그 문제지 유죄냐 무죄냐 문제는 이미 그 차원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법리적인 판단, 개인적인 판단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증을 했다라는 증인 김 씨가 녹취록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답변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다라고 통화에서 답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이걸 보고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저 통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위증을 결심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내가 변론 노티스를 하나 보여드릴게. 이분이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 좀 되살려 보시고 변론하고 그 분이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그럼 보면 제가 다 제대로 제가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모양이 작아서 제가 얘기해도 들리시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김영주 의원님, 어떤 방향으로 제가 해야 할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지켜드리겠다. 변론 요지서 보면 우리 측 얘기니까 알 거다. 내가 타깃이었던 걸로 덮어씌우면 동미대원 사건이었던 걸로 기약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자체가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게 사실인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런 요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저도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 초반기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다가 그래서 전화하신 요지가 이거죠.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났기 때문에 명백한 위정교사가 된다. 이렇게 재판부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마무리가 됐을 때 보기에는 그런 취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판결문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끝났다는 것이죠. 얘기는. 그러니까 거의 합의를 봤다. 뭐 합의를 보기에 따라서 상대편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대로 힘 있는 위에 어른이 이렇게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정교사다 이런 것을 재판부가 아마 이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만약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맞다면 KBS 측이나 다른 측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라는 양심 선언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리한 다른 정인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정훈 의원은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면 형법에서 위증교사는 아예 사라져야 된다.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안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전재 의원님 앞서서 이제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셨잖아요. 판사 선배로서 올해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작년 10월경에 저는 기소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범인 그 김모 씨가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증을 했다 내가. 예.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이거 굉장히 늦는 겁니까? 왜 아직까지 왜 계속 그렇게 재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저도 뭐 공소장 읽어봤지만. 근데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본범인 김모 씨가 자백을 해요. 그리고 뭐 부인을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더 이상 증인 신문할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위증을 한 사람은 나는 위증을 했어요라고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시킨 대로 위증을 했어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한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사람은 통화는 했는데 나는 위증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 위증이 유죄면 위증 교사도 유죄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이화영 씨의 대북송금 때 뭐라 그랬어 민주당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범인 위증이 유죄면 위증 교사는 당연히 유죄죠. 왜 위증했겠습니까? 시켜서 위증한 거잖아요. 이 김모 씨가 어떠한 그런 영리를 뭐 취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습니까? 스스로? 아무도 안 시키는데 스스로 자기가 위증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명백한 증거는 이재명 당시 피고인이 전화했잖아요. 피고인이 증인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내가 위증했다고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유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요새 재판 지연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좀 이 사건을 그렇게 8개월째 심리할 사건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들의 전술이 그렇죠. 지연 작전이에요. 피고인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질질질질 끌어서 그래서 또 1심 판결 선고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고인들 측에서 여러 또 증인들 쓸데없는 좀 꼭 핵심적인 증인이 아니라 재판 지연을 위해서 증인 신청을 또 피고인 측에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재판부가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증인을 다
불러서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절한 선에서 필요한 증인만 채택을 해서 증언을 듣고 그렇게 저는 해서 8개월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KBS 국장까지 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저는 빠른 속도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늦어지기 전에 저는 뭐 8월이나 9월이나 뭐 이 정도에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이 애완견 발언에 대한 이 논란인데 이게 학계 용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민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지난 14일 발언입니다.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애완견이다 이 발언입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SNS에 유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언론의 애완견 경비견 형태를 지적했는데 언론 전체를 비판한 것으로 오해에게 했다면 유감이다.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주변에서 이 대표가 말했던 애완견이 학술 용어다라는 주장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학계, 언론계 등에선 언론을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 등으로 언급한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한국학계 애완견이란 말을 안 쓴다 잘. 미국 학계에서도 전쟁 상황에서나 사용한다. 숙명여대 미디어학부의 안민호 교수, 해당 용어가 있나 없나를 따질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야당 대표가 폄훼 발언한 것이 문제다라는 본질적인 비판적인 학계의 비판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랩독이라는 표현이 없는 표현은 아니에요.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언론을 이 랩독이라고 부르는 행위 자체를 학계에서조차 굉장히 언론을 겸해하는 발언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의 한 미디어학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을 애완견이다. 마치 이 본인의 억울함을 보도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당수 불특정 언론의 애완견이다라고 표현한 그 야당 대표의 인식 자체가 이번 사건의 논란의 본질인 것인데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이 논란의 본질이 뭔지. 랩독이라는 표현이 어느 논문에 있는지 없는지가 이번 논란의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홍보수석을 하셨고 또 많은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높은 평가도 받고 계시고 또 백봉신사상도 수상하신 박수현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 김진 앵커의 질문이 저희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위증교사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대로,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지금 앵커의 말씀대로 본질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꼭 본인의 억울함만 대입을 해가지고 언론이 왜 공정하게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공정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언론 자유지수라고 하는 것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41위, 2위, 3위, 5년 내내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2년 만에 62위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이 떨어진 이유들을 보면 참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말 감정이 실린 언론을 폄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실제 이재명 대표 이 발언에 그런 감정이 실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차적인 감정이 실린 그런 것 폄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렇게 언론의 자유지수가 떨어지고 그렇게 많은 자유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적들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 스스로가 본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 수석을 할 때 강조했던 이야기가 언론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언론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늘 그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이런 계기로 이 부분을 좀 승화시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뭐 그런 취지였지만 그러나 내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한 감정이 실린 뭐 그런 것도 맞다라는 유감 표명을 사실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논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을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면서 내내 고민한 이 질문을 할 줄 그렇군요. 알고 답입니다, 제가. 양문석 의원의 애완견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발언은 이 랩독이라는 학술적인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담론보다도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시장에 가셔서 대파 847원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파값도 모른다. 근데 저를 늘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대파값 모를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뭐라고 또 해석을 했냐면 대통령의 말씀은 대파 한 단 값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 값이다. 뭐 이래 해가지고 민심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께서 유감을 표명하셨으면 그 주변에서는 뭐 양문석 의원님 그 말씀의 뜻을 저도 압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본질을 자꾸 본질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다른 곁가지로 논란을 하게 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된다. 도움 안 된다 이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 안 된다. 예. 하여튼 양문석 의원님이 도움 안 문체위에서 된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 양문석 의원 발언을 제가 이렇게 막 평가자라는 것은 아니고 두루두루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발언들이 더 논란입니다. 자, 노종면 원내대변인, 언론이 애완견이나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현희 의원, 노무현 죽인 언론 이재명을 노리나. 노회찬, 이선균의 극단 선택을 강요한 언론, 이제는 야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 라는 이런 발언들이 박수영 의원께서는 이 대표에게 도움 안 된다. 라고 점잖게 한마디 하시는 셈인데요. 여기서 왜 그 고 노회찬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왜 이제 이선균 씨가 나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왔는지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럴 일인가? 네, 우선은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부수 재판과 이화영 재판이 다르다, 혹은 뭐 국정원이 얘기했던 어떤 주가 조작 사건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 팩트와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애완견, 랩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와치독의 기능을 야당 대표에 하는 언론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그 노회찬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다수당에 만약 우리가 내각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권력자 중에 권력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이재명 다수당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와치독 기능을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왜 뭐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전체 언론인 것처럼 뭐 본인도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왜 실제적으로 본질을 깨뚫지 않고 그 말하자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지적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하느냐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소수당 대표가 아닙니다.
17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거느리는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준하는, 즉 자기 가장 어떤가 하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이 와치독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걸 그렇게 받아봐야 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금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노정면 의원이라든지 양문석 의원이나 이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3지대 개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다라며 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애완견보다 못하다라며 애완견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강하게 두둔한 양문석 의원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언론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기레기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레기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론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조 기자로 사칭하는 검찰청을 오가는 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전제하고 한 사람을 매도해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언론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발작 증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박수현 의원님 제외하고 제가 존경하니까 네. 조금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왜 이상해지냐면은, 아니 예컨대 제가 뭐 예금보험공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예금보험공사 출신이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요즘도 아주 이렇게 뭐 자랑스럽고 그렇거든요. 제가 있었던 회사 다 좋은 회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배지를 달면 검찰 출신들은 검찰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판사 출신은 판사 욕하지 못해서 안 다리고, 심지어 지금 보시다시피 양문석 의원님 뭐 출신입니까? 언론학 박사 출신이잖아요. 언론학 박사 출신이 왜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에 대해서 불편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졌다.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야당 대표가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언론이 계속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잘못한 것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비판한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벌써 한 4, 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저런 의원님들이 급발진을 왜 하는가? 그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뭐 언론이 뭐 그 애완견이라, 차라리 랩독이라고 했으면 낫을 것 같아요. 그럼 랩독이 뭐야? 뭐 언론 뭐 애완견이야? 이러면 좀 순화되기라고도 하지. 노골적으로 그냥 애완견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무슨 뭐 기러기인지 뭔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저게 진짜 진실이구나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그러한 이미지를 굉장히 더 강력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 방송사업법을 과방위에서 단독 통과시켰고요. 이화영 수사검사 등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검사 4명 탄핵 추진, 쌍방울 대국송금 담당 등 검사 4명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고요. 방송사업법을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조간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됐는데,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가 이른바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인사들에게 망명지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조금 기사가 굉장히 어떤 컨셉을 강조한 기사로도 보이는데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전해철 전 의원,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탈락됐죠. 그런데 전해철 의원은, 전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김동연의 경기도에서 최근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안종권, 정책수석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신봉훈 임명이 됐고 그 밖에 경기도에 이른바 비명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 강권찬 기획경기수석, 김남수 정무수석, 김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주영철 경기원장 등등등. 그런데 최근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 각을 세웠다라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김동연 지사, 당대표 연임 관련해서 당원 개정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사기 충분하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관련해서 모든 국민보단 취약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들. 차기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노선 세력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별하려는 것 같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재명에게 반기든 김동연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비명계 대표 인사들이 경기도로 가네. 요런 망명지가 됐다.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은 망명 안 하셨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예. 어쨌든 당내에 저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김동연 지사 같은 저런 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또 서로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친윤 일색, 그다음에 그 친윤도 넘어서 찐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민주당 이런 모습이 낫죠.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일하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선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때는 일자리를 또 찾아서 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다. 예, 또 그리고 또 어떤 당선된 어떤 지도자가 네. 그런 여러 가지 놀고 있는 동지들을 또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또 당연한 것이고. 놀고 있는 동지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배치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위해 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바람직한 일이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면서 저 언론이 비명계의 망명지라고 썼는데 비명계의 유배지라고 쓰지 않은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배지는 그렇죠. 쫓겨난 거죠. 유배를 보내는 거고 망명은 망명지는 찾아간 거 아닙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다르죠. 하여튼 이때 되면 이런 기사들이 스스로 많이 나오고 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데 정치란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는데 뇌물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자,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를 했는데 뇌물을 얼마로 어떻게 어디까지 먹은 거냐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 지역 4개 업체에서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역이 운영금 명목으로 3억 원 수수, 대선 캠프 사용 목적 전원주택 무상 이용, 리스 차량 무상 이용, 개무사무실, 개인 사무실 월세 관리비 등 대나 자기 돈은 어디에 쓴 거야라는 논란이 일 것 같아요. 총 5억 3,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자, 검찰은요. 경기도 부지사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다라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25년 판사 경력을 자랑하는 전주혜 전 판사님. 네. 이게 시쳇말로 땡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언론의 와치독 기능이 강해져서 땡길래야 땡길 수도 없고 차마 잘 못 땡기는데 이화영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근거하면 뇌물 혐의에 대해서 상당수 유죄 나왔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많이 땡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거 보면 또 땡겨요. 관리비도 대납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또 검찰 입장에서는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또 수사 과정에서 지금 5억 3천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액수고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도덕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큰 처벌 대상이죠. 네. 오히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로서는 안 이상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이 정도의 그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서 지금 나온 그 주제 중에서 네네. 지금 이 이화영 씨 관련해서 갑자기 또 대북 송금 검사를 탄핵한다는 네. 것을 검토한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한 재판의 한 당사자이고요. 재판은 형사 재판은 재판부가 있고 검찰이 있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재판 당사자 한 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툴 때 피고인의 말을 믿냐 검찰의 말을 믿냐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정황적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화영 씨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재판부,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언론을 지금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그럼 법원이 검찰의 애완견인가요? 검찰이 주장하는 거 판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유죄 선고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유죄가 나온 것은 이것은 검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의 애완견이냐? 네, 이것을 가지고 뭐 마치 정말 그러니까 뭐 시내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것처럼 이게 화풀이를 지금 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지금 검찰을 향해서 네.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5번째 지금 기소가 됐는데 계속 조작 왜곡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으면 국민참여재판 그러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판단을 하거든요. 유무죄를. 그 재판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검찰도 못 믿겠다고 하면 또 법원도 못 믿겠다고 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대북 송금 사건에 신청을 하셔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왜곡이나 조작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인에게 불리할 때는 왜곡이나 조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판의 성실히 임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고 거기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런 같고요. 불신을 계속 조장하는 이러한 현재 상황은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예, 바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주 의원님 말씀대로 법원의 판결은 존중이 돼야 하죠.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뭔가 미진한 수사, 심지어는 조작 수사, 그다음에 명확한 증거와 증언들, 증인들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공소장에 기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검찰이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만든 공소장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오염된 공소 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법원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이화영 재판에서 명확히 드러났던 그 어떤 스마트팜 비용이라든가 방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들, 국정원의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안부수 재판이 왜 같은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만 다른 것인데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가? 안부수에 대해서는 이 8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쌍방울이 대북 사업 주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결이 했는데 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화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것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 뭐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리는가?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건 분명히 검찰 수사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사 출신인 전 주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맞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억울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억울해서 얘기했다. 또 말씀은 예. 그렇다면 그것을 법정에서 다투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들이 언론에 다 공개되고 국민에게 각인돼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법정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방어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리고 법원은 결국 이제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피고인의 변소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굉장한 법치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검사를 탄핵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이 동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본인의 변소 내용. 동의를 합니다. 내가 억울한 것을 당연히 그것은 법정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그것을 지금 문제 삼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은 법원에서 내렸는데 유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지금 그런 법치에 있어서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충분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이 사실 앉아 계세요. 부시장 출신이.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김영주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화영이 바보냐. 그 멀쩡히 대북제재 있는 거 알면서 기업 돈 북한에 주게 하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걸 감내할 만큼 이화영이 바보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뇌물 유죄 받았죠. 그런데 검찰이 5억대 뇌물 또 받은 거 추가 기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이 바보냐? 뇌물 받으면 불법인 거 아는데? 에 대한 질문을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가 한다면 이 대표는 뭐라고 답변할까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사실 공공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를 선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찬 총리의 예스일 수도 있어.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전체 이미지의 타격이 내한테 온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저 말씀하신 굉장히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손해다. 이화영이 바보냐 발언.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2000년대 이후에 실제로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랬습니다마는 대북 방북에 있어서 비용의 일정한 언더테이블 머니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바보 이전에 불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화영 대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식적 라인이 아닌 방식으로 연구한 것이 김성태 회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아프다고 보여집니다.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성태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변을 할 것입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판사가 바보냐? 신진우 부장판사 18년 동안 판사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바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보예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이화영이 바보냐 신진우가 바보냐. 둘 중에 한 사람 바보일 텐데 저는 이화영 쪽에 그 표를 갖다 던지겠습니다. 갑자기 왜 투표를 하세요? 네. 이화영이 바보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날짜들도 나와요.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20일, 한동훈 23일. 어대한 모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곧 출마 선언한다. 그날은 23일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로는 정성국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총선 1호 영입 인재라는 겁니다. 캠프 인적 구성은 끝났다. 한 출마 선언하면 당선인과 함께 간다. 라고도 인터뷰를 공식화했습니다. 러닝메이트도 공식화가 된 것 같고 한 전 위원장의 출마도 사실상 굳혀진 것 같다. 출마 선언이 23일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자 이른바 반한연대인 친윤그룹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를 밀고 있다라는 보도도 이에 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강한 견제도 나오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여론 조성은 해당 행위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견제구죠. 그래서는 안 된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당대표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곤란한 질문 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 노은지 앵커가 진행하는 이 라디오 유튜브 쇼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 이게 경선이나 이제 전당대회로 들어가면요, 누가 당을 잘 이끌 것이냐, 누가 예. 적임자냐, 네. 기류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당정 관계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또 어떻게 또 대통령실 이끌어갈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예. 총선 패배 이후에 한 걸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게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네. 정말 당정 관계가 악화 일로로 갈까봐 너무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대한 기류 바뀔 것이다. 급기야 어대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다. 강한 견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주현 의원님은 지금 당의 공식 비대위원이셔서 네, 제가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른 질문 드리겠고요. 정부처 어대한이라고 얘기하면 그 해당 행위다. 글쎄요, 어대한이 해당 행위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어대한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어대한 해야 된다라고 여론을 이렇게 쫙 조장을 갖다가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럴 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여론이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쉬겠다라고 그랬을 때 아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관행이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한동훈을 여러 사람들이 때리면서 한동훈의 존재감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들은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라도 다시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여론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역사상 최대로 막강한 최강의 그 야당을 상대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키워야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대항마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당 행위냐? 전 반대로 애당 행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견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친윤계에서 3배수로 압축했다가 최종 선택은 나경원 의원으로 친윤계가 이 한동훈의 대항마를 결정했다라는 관측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누구로 압축했을까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라는 거예요. 본인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친윤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친윤계가 본인 동의 없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러다가 결국 나경원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뜻을 모았다라는 관측 보도도 나왔는데 마침 나경원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원님의 역할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당원들도 그러시고 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그러시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단. 기자들은 압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어떤 뜻인지를.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또 저희 돌직구 좌장이시니까 친윤계가 나경원을 지원할까? 아니야. 원희룡을 지원할까? 아니야. 윤상현을 지원할까? 아니야. 나경원밖에 없어. 라고 압축을 했다라는 보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일 처음 들은 생각은
원희룡이 바보 됐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괜히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원내 못 들어가니까 이런 대접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잘못하면 두 번째는 나경원이 바보 될 수 있다. 저 말에 꼬여 들어가가지고 어대한인데 지금 다 결선 투표까지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밀어줄게. 당신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지금 슬슬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당대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 바보 같지만 가장 똑똑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싹 빠져나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나올 듯 하다가 결국 불출마. 네. 그래서 어차피 윤상현 의원은 어차피 독자적인 자기 길을 갈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 의미 있게 자기 활동을 했고 네. 그동안에 당 밖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아왔던 그런 말하자면 불세출의 영웅이신데 그래서 이 결과들은 물론 정말 저도 지켜봐야 될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랐는데도 만약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을 훨씬 더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방금 언급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올 듯 했었는데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거든요. 뭐라고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그런 연대는 보통 후보로 나온 다음에 사퇴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후보로 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어대한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 자, 전조 의원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반장 부반장을 할까 아닐까 고민하다가 1인 지도체제 그대로 가기로 확정을 네. 했고 당원의 의견 80, 일반 여론조사 네. 20.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가 20이 추가되는 게 새로 바뀐 룰이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나오실 것 같아요, 출마. 한 전 위원장도 출마할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전당대회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지자, 네. 국민이 부르면은 뭐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 또 정치인의 소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보더라도 일반 당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나오라는 그런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나경원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 중에서 뭐 가장 지명도도 높고 또 당원들의 또 당원들 중에서도 또 적극 지지층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 이 장동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조정훈 의원의 어대한은 해당 행위다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한동훈을 투표한 당원도 그럼 해당 행위로 징계할 것이냐. 어떻게 어대한을 해당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반박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 전재 의원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지도부로서 어대한은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좀 그 조정훈 의원의 이제 말은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것을 좀 과하게 좀 발언을 한 걸로 보여요. 네, 부적절하다. 네,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이 간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당연히 나올 걸로 보이고 지금 나경원 대표까지 결심을 한다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 대표야말로 당내에서의 뭐 5선 중진일 뿐만 아니라 또 기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따르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 예단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 주장대로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대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대안을 만들려는 사람 없다. 사실관계 왜곡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반박했거든요. 네. 지도부께서 보시기에는 어대안을 만들려는 해당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라 중립을 지켜야 돼서 누구랑 누구 사이 중립입니까? 어느 쪽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좀 뭐 어렵다는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징후는 없죠. 없다. 그렇군요. 뭐 어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또 작전을 뭐 모의하고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언론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야기한 거라 뭐 그래서 뭐 이것은 저희는 또 비대위 차원에서는 이것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뭐 이러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뭐 더욱더 그 페어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한 푸틴의 모습, 김정은은 굉장히 환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따끈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평양국제공항에서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자, 포옹 후 리무진 상석 양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저 리무진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해준 그거 같은데요. 러시아 자동차. 두 정상이 서로에게 먼저 타라라고 양보하는 손짓. 결국 푸틴이 자켓 벗고 타죠. 맞은편에 김정은이 탑승을 합니다. 자, 이어서 푸틴과 김정은은 금수산 궁정까지 함께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통역사가 양측에 배석을 하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번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기지와 미사일 기지 등을 둘러보고 우주기술 등의 협조를 물밑에서 요청했다라는 것이 북한을 관측하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인데요. 그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이번에 푸틴이 평양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많이 늦었습니다. 또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당일치기 일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날에 왔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원래는 어제 저녁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김정은은 공항에 대기했었다고 하는데 새벽 2시에 평양에 도착했으니까 김정은이 몇 시간을 지금 기다린 겁니까? 회담, 관저 산책 등 최소 9시간 일정을 수행했고요. 오늘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의 지각으로 1박 2일 일정이 당일치기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길거리에 푸틴 얼굴이 현수막으로 걸렸다라는 것도 포착이 되는데 함께 보시죠. 이렇게 원래 북한에서 방문하는 상대국 인사를 환영할 때 뭐 길거리에 이렇게 국기나 얼굴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푸틴의 상당히 잘 나온 사진을 거리에 걸어뒀군요. 북한에선 푸틴을 뿌찐이라고 발음합니다. 마침 또 저희 도직구쇼에서 푸틴의 방북에 앞서서 러시아 크렘린궁 인근에 한 명의 인사를 파견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돌아오신 귀국한 박명주 의원님, 러시아 전문기도 하시고 전문가도 하시고 이미 그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러시아에 방북했을 때 푸틴과 가까운 인사들이 푸틴의 북한 방북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다면서요? 네, 뭐 공식적인 발언보다는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그 NCNDA이지만 사실은 수긍하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24년 만에 이 푸틴의 방북 어떻게 의미를 분석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1884년도에 조르 통산 조약을 맺은 우리나라가 첫 번째 러시아 조약을 맺은 140주년이 되는 올해인데 러시아가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외교의 어떤 균형 잡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이기는 상태에서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좀 더 우위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문이 작년에 바스토치나의 그 우주 발사대를 방문한 답방으로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부동항 개발이라든지 또 북극 항로 개발이라든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푸틴이 늦게 오는 의도도 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베트남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1박 2일로. 예. 일부러 지각한 거다? 예. 그런 부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조금 한국에 왔어도 늦게 청와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시그널 부분이 대외적으로 보여졌다. 즉 기본적으로 96년도에 폐기했던 어떤 그 자동 개입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면 군사적 우위를 얘기하면서도 그 소위 자금 결제, 스위프트 제도의 문제라든지 문화, 체육, 관광, 여행 이런 조금 군사적인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더 깊어지는 것을 좀 피해가는 듯한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애써 이번 푸틴의 러시아 말하자면 북한 방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코멘트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떤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군사적 긴밀도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건부 인내를 할 만한 수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면택 의협 회장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추가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였죠. 의협이 경고했고 예고했었던 총파업에 생각보다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참여 등으로 휴진을 신고한 신고율은 4%밖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것이 의협이 예고하고 있는, 의협이 보여주고 있는 강경 노선, 강경 투쟁 노선에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잠시 후에 여쭙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또 예고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이며 집단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실 암 3기, 4기 그리고 뇌전증 같은 중대 질환 그리고 어린 소아 환자들의 희귀병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들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이 병원을 가야 되고 대학병원의 진료를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과 이 환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한 채 계속해서 강경한 파업, 휴진, 투쟁만 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그러자 휴진에 참여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도 굉장히 적은데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각종 핑계를 대면서 병원 문을 닫은 것도 포착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당당하게 파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진료 중단 안내인데 우리 원장님 두 손이 심하게 떨려서 병원 문을 닫습니다. 예, 이렇게 병원 문 닫는다라는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병원은 병원의 대청소로 인해서 휴진을 한다라고 걸어뒀습니다. 물론 저게 진짜 내부 단수공사 때문인지 휴진 때문인지 에어컨 긴급 보수 때문인지 원장님 손이 갑자기 떨려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일반 병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했다. 신고율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조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이유들을 병원에 걸어뒀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그냥 당당하게 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파업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들에게 미안하면 병원 문 닫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걸고 파업에 동참하시지. 모르겠어요. 뭐 저게 진짜 갑자기 손이 떨리고 갑자기 에어컨이 보수되고 갑자기 누수가 나오고 갑자기 병원 대청소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모든 일에는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 숫자 많아지는 거 싫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 힘들죠. 옛날에는 변호사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어나고 장차 동료이지만 경쟁자가 될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거 당사자들인 의사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그 휴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프로테스트하기 위해서 휴진이라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양해해 주시라. 그러면 저렇게 뭐 에어컨 뭐 운운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의협 회장이 저렇게 그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본인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분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가운데 이런 인터뷰 내용도 나왔습니다. 밥그릇 지키기. 중소병원 의사 B씨, 파업에 참여 안 한 의사인데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문제처럼 보인다. 환자 A씨, 아무리 좋은 명분 갖다 붙여도 밥그릇 싸움 아니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어요. 박수현 의원님, 그냥 의원이 아니라 또 국정을 같이 경험해 보셨던 수석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파업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의정 갈등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빨리 희망을 드리고 좀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떤 그 정부의 입장도 있고 의사협회의 입장도 있는데 의사협회가 마치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 일반화의 문제, 이 문제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교 의사 교수들의 어떤 휴진, 동참을 보면서 이 문제가 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좀 심각한 다른 문제도 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뭐 이러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밥그릇 지키는 집단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이 정말 의대 증원의 규모가 과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이 어떤 논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정부의 태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좀 정부도 왜 서울대 교수들까지 휴진에 나서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진정성과 절박성을 좀 더 들여다보고 대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 개업의들이 14%밖에 되지 않는 것은 원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3% 동참하기로 했는데 4년 전에 이 휴진 때보다 절반밖에 안 돼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스스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그 휴진에 들어가는 이 시기가 잘못 선택되고 이미 때를 놓친 것 아닌가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은 좀 의사협회가 적절하지 못한 휴진 전략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국회의원이 밥그릇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의원이 박수현 의원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는 여야 상임위원장 자리 지금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 없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야가 합쳐서 지금 보건복지위원장만큼이라도 먼저 선행해서 다른 뭐 상임위원장 배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옛날에 철도 파업할 때 그것을 철도산업법을 국회 안에 특위를 가져왔거든요. 의료대란도 지난번에 영수회담 했듯이 국회 자체가 국회의장 앞에서 실제로 보건복지위원장부터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빨리 거들어서 마무리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환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야죠.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박시혜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도 확실하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 이제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 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박세리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3천억 가량의 사업을 따내려 했다. 뭐 이런 비하도 있고 박세리 씨가 결국 기자회견을 했군요.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